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동 서비스가 통합 지능화되는 가운데 마스가 교통 체계를 넘어서 도시 구조와 국토 공간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오늘 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사 한 분, 그리고 특별히 보통 우리가 이제 패널 세 분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연사분과 패널분들의 경력은 갖고 있는 자료에 지금 돼 있고요. 성함만 제가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실 황기영 교수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네 분의 패널로는 신희철 부원장님, 김현명 교수님, 차두원 대표님, 유서연 소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발표하실 황기영 교수님께서는 30분 정도 기재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분의 패널 선생님들이 각 7분씩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연사이신 황기현 카이스트 초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그래도 오늘 조금 옛날보다 좀 약간 날씨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들으니까 저희가 워커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런지 나중에 꽉 채워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한국의 그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율주행이 많은 사람들이 뒤졌다 그러지만 저는 이거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저는 우리 피지컬 AI 시대는 한국의 시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는 돈을 못 벌고 하드웨어가 돈을 버는데, 저희 반도체 있죠, 자동차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DSP라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이런 시스템들 저희가 제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프라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돈을 벌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뿌릴 겁니다. 안드로이드 같이 이제 공짜로 소프트웨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드웨어로 돈을 벌고,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갤럭시로 세계 1등이 했듯이 저희는 자율주행 세계 1등 할 수 있고 로봇도 세계 1등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 발제가 한국을 새로운 도약의 그런 단계로 옮겨놓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에는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도 다 관제합니다. 혼잡이 어떻게 됐는지,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사람을 모니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하나하나 개별 차량은 하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다 관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되잖아요. 로봇은 물론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한 결정을 하지만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진화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배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에이전트 AGI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싱글레러티 시대가 되면 AI가 AI를 만든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AI를 추종할 수가 없고, 하던 일을 추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I는 우리가 항상 멀리서라도 보고 항상 관리해 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내면은 우리가 사람이 내면 낸 사람이 저희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상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걸립니다. 또 그리고 이게 피지컬 AI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은 센서들을 가져갖고 1초에 거의 몇 천조 번, 그다음에 어떤 경우 1경번을 연산을 하는데, 거기서 그러다 보면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게 일반적인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누가 정확하게 책임 있는 어떤 스테이크홀더마다 갈라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을 위해서는 별도의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자동차에서 시작하지만 이 오퍼레이터는 로봇까지 분명히 다 갈 겁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인간은 그런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자율차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자율차의 기술적인 문제인가? 최근에 저희 그 미국의 니짜라는 데서 자율차 성능 평가를 했더니 거의 90% 가까운 사고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차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나면 도대체 누가 나한테 책임을 해줄까, 보상해줄까?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수용성의 문제로 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수용성이 없으면 절대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는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이 어떤 사회적인 수용성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희는 그것을 주행 사업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는 피지컬 AI부터 시작해서 주행 사업자, 그다음에 주행 사업자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뭐 도입을 위한 과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지컬 AI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레이 커츠와일입니다. 최근에 이 사람이 2005년에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을 썼는데 2024년에 Singularity is Nearer라는 더 가까이 왔다. 그때는 AGI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디지털 AI와 피지컬 AI가 합치는 시기인데 2035년 그랬는데 2029년으로 당겨졌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2026년으로 얘기를 했어요. 2026년.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이면 AGI가 되는 시대다. 이 AGI가 되면은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increasing return이 아니라 accelerating return의 시대로 우리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하는 예측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황된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기술이 진보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이 피지컬 AI는 액션이 따릅니다. 액션은 실질적으로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도 끼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피지컬 AI는 LLM, 디지털 AI에 비해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LLM은 제가 보기엔 거의 끝에 다 끝형에 가까우고 있지만 피지컬 AI는 시작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 시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선 자리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모빌리티 분야 되게 많습니다. 택시, 버스, 트럭, 배송 로봇, 뭐 선박, 그다음에 이제 주차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피지컬 AI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지컬 AI는 이제 2023년을 통해서 캐즘을 벗어나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그런 어떤 반증이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웨이모가 리프트를 역전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미래 상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현실로 다가와서 지금 웨이모가 옛날에는 추운 데서 잘 안 했는데 이제 추운 데까지도 다 이제 디트로이트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도 로봇 택시 할 거고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얘기하는데 그거 뭐 그렇게 급한 거야 얘기하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기술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액션을 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FSD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토부 사무관이랑 얘기를 했더니 타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골목쟁이에서 기가 막히게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FSD 사고도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고의 빈도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훨씬 낮다는데 우리가 우리의 방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FSD는 이제 구독을 해갖고 $99 받는데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일론 머스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이제 스페이스X랑 합쳐서 이게 앞으로 자율차는 그야말로 통신과의 연계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통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성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두 개를 합친다 그럽니다. 참 무서운 변화가 있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스마트폰의 iOS 같은 것이 테슬라입니다. 자기네가 이런 OS를 개발해서 기기를 팔듯이. 근데 그것을 갖다가 구글과 같이 이제 이게 분리를 한 게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자율차 기술 개발한 최고 인재를 한국의 42-라는 데서 영입을 했죠. 제 생각에는 그 영입한 걸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왜 최고의 그런 인재를 한국에 내줬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픈 소스를 한국에다가 내줘 갖고 또 자율주행 기술이 한국을 통해서 우리 갤럭시가 퍼지게 하면은 차들이 지금 웨이모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는데 그 자체적인 칩 개발하는 것을 그 수요를 이 엔비디아 오픈 소스 OS로 쏠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시장은 제가 얘기했듯이 그 비싼 소프트웨어 시대가 아니라 FSD 시대가 아니라 오픈 소스로 갈 거다. 그거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모빌리티 AI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고 또 로보택시는 2035년 가면은 엄청난 규모가 일단 가장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를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버스 같은 거를 우리가 자율주행을 기술을 심으면 차가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부터 택시부터 사이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 우리 테슬라 같은 이제 승용차 범위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FSD는 안에 사람이 앉아 있죠. 그걸 우리가 감독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레벨 1, 2, 3를 감독형이라 그러고 지금 FSD는 레벨 2에 해당이 됩니다. 그 레벨 3는 사람이 필요하면은 운전대를 잡는다는 건데 거의 다 레벨 3는 아마 앞으로 시장화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레벨 2에서 레벨 4로 갈 거다. 결국은 FSD와 웨이모와 같은 이제 그런 바이두와 같은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고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확실히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 보통 우리가 니자라는 미국에서 발표한 거 보면 인간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94%라고 합니다. 인간을 빼면 90%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거의 그 90% 가까이 오지 않았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와 웨이모 어느 것이 다 테슬라는 이제 감독형이고요. 웨이모는 무인형입니다. 누가 더 안전하냐 이걸 우리가 비교하기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또 왜냐하면 우리 테슬라는 월드 모델에 따라서 아무데나 막 돌아다녀요. 근데 웨이모는 한정된 도시 안에서만 돌아다닙니다. 한정된 소위 말해서 지오 펜스드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금방 익혀요. 금방 익혀서 자그마한 골목길도 다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이렉트리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앞으로는 감독형보다는 무인형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무인형에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형의 웨이모는 그러면 완벽하냐? 테슬라보다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잘 됐느냐? 우리가 이게 해봤더니 이게 장소마다 좀 다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은 러닝을 하려고 하면 실제 현장에서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많이 뛰면은 그러면 사고가 더 줄어야 되고 더 안전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뛰면 더더욱 더 완벽해질 때기 때문에 자동차 기술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법칙은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트롤리는 여전히 엣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돌발 상황, 갑자기 눈이 막 폭설이 쏟아졌다. 이거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면 웨이모가 대규모 정전에 의해서 멈춰졌을 때 사건입니다. 이때 웨이모도 관제가 있거든요. 관제에서 관제한테 이제 웨이모 그 노보차장들이 전화해갖고 연락해갖고 빨리 우리 좀 풀어줘 했더니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의 인력이 모자라서 못 푸는 거예요. 결국 차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에 의한 그런 원격 관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AI로 바뀌어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어떤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요, 영국이 가장 앞섰습니다. 영국은 기술은 별로 없어요. 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지만 얘네는 제조가 약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세계의 보험과 법을 주도하는 엄청난 국가입니다. 얘네가 2023년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법을 만들어서 NURC와 NURC라는 감독형과 비감독형이라는 무인형이라는 두 가지로 딱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감독형 사람이 책임지면 된다. 비감독형 사람이 책임 못 지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로봇이 책임져 못 지지. 그러니까 뭔가 책임질 주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오퍼레이터입니다. 그 오퍼레이터의 한국적 버전이 바로 DSP라는 자율주행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거는 사람이 운전할 땐 그렇게 데이터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초당 수천조 번의 그런 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차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이 잘못된 거야, 누가 기술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설명 불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은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 있는지 기다려갖고 사람들은 길가에 다쳐갖고 쓰러져 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한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나중에 보상해주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로봇 시대는 일단은 보상을 먼저 해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이 보상에 가장 먼저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서브로게이션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 로봇 시대의 하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차도 비싼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가 막 붙는 거예요. 오퍼레이터도 해야 되고 뭐 그러면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싼 것들을 우리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뭔가 이 오퍼레이터가 상업적인 어떤 베네핏을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는 뭐를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영국의 오퍼레이터와 우리의 DSP의 가장 커다란 차이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보면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오퍼레이터 안전관리 플러스 썸띵 해갖고 이런 DSP가 상업적인 가치까지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럼 DSP는 뭔가? 여기 또 그림을 보시면 DSP는 DOC를 운영합니다. 드라이빙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오퍼레이팅 센터입니다. 여기서 모든 자료가 모입니다. 차가 움직이는 거, 차가 주변의 어떤 상황에 관련된 거, 이런 모든 자료가 여기서 집적이 되고 그것은 이제 차와 언맨드 그 오토노머스 비율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차 안에도 통신망이 있습니다. 차 안에도 통신망이 있고 ECU를 이렇게 연결하는 통신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 밖에도 통신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마 이 DOC라는 건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A 인터페이스가 차와 DOC와의 인터페이스라 그러면 DOC는 DOC와 이제 바깥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플랫폼과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생길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 인포메이션이나 그런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거죠. 그래서 비인터페이스가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DOC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생기는데 그것은 다 통신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앞으로 기계공학을 넘어서 전자공학을 넘어서 통신공학과 엄청난 연계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런 중요성 때문에 제가 자율주행위원회 위원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삼성전자 네트워크 부분 사장님을 하셨던 우리 김영기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관련된 아주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DSP는 사고가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책임을 먼저 지고 그다음에 그 분석을 해서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얘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유저가 원하는 빠른 서비스,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DSP가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DSP 그 기능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는데 하여튼 안전 책임자, 그다음에 DOC를 원격에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거, 엄청난 양의 데이터입니다. 초당 경번에 이르는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도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데이터는 엄청난 소위 말해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차량의 속도니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화해서 다른 용도로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품질 관리의 어떤 SLA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상업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이 DSP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DSP는 사람들이 DSP를 얘기하면 그거 뭐 우리 다 그 원격 관제센터 다 있는데 우리 그 ITS 할 때도 원격 관제센터 있거든요. 근데 원격 관제센터는 처음에 있는 거 저거는 교통의 흐름을 관리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모보 시대의 피지컬 AI 시대는 전체적인 교통을 흐름을 관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차량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왜? 하나하나가 책임을 누가 어떻게 해줄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영국의 NUIC 오퍼레이터는 소극적인 관리자입니다. 안전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우리 DSP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 플러스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이버스 모빌리티가 이 DSP의 오퍼레이션 센터와 끊임없이 인터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차량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차량 기술이 빨라지면 빠르게 발전하면 할수록 이 DSP에 대한 그런 디맨드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DSP에는 모든 정보를 차량을 통해서 주변의 인프라를 통해서 받아갖고 누가 사고가 냈는데 책임이 있는지, 그 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포렌식도 다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또 나가서 뒤처리도 또 해야 될 사람들도 여기서 다 근무를 하면서 기존의 운전자들, 뭐 버스 기사나 이런 택시 기사들은 여기 가서 이런 걸 관제하는 인력으로 아마 많이 대치가 될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기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를 융합을 해서 하던 그 웨이모가 어떻게 보면 무인차의 대표적인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테슬라는 지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너네가 교과서로 배운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현장에서 싸우면서 배우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이 났을 때 웨이모는 다 섰는데 테슬라는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가 저 복싱장에서 배운 파이터보다 훨씬 낫다는 게 일부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은 엔비디아 기술을 아마 택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이 테슬라는 아주 좋은데 이게 그냥 뉴럴넷을 막 돌리니까 누가 책임 있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알파 마요라는 겁니다. 누가 잘못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설명을 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테슬라는 무조건 막 달리잖아요. 그러다 배우는데 얘네는 무조건 달리지 않아도 배울 수 있게 디지털 트윈을 씁니다. 디지털 트윈에다가 물리법칙을 넣어갖고 조금 늦게 후발주자도 시장을 따라갈 수 있게 보완한 게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커다란 경쟁이 이 테슬라와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아마 우리 시장에서 이루어질 거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그 차량과 이제 그 DSP의 DOC랑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인데 차량 데이터 물론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차량이 어떤 갑자기 어떤 사태가 나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거 다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환경에서 운전했는지, 그다음에 어디서 운전했는지, 어떤 루트로 운전했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사이버 보안은 하고 있었는지, OTA는 어떻게 해서 어떤 버전으로 OTA를 했는지, 그다음에 원격 관제와는 DSP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A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A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규격화하느냐. 근데 이걸 저희가 섣부르게 표준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준화 가면 기구 가면은
유럽 애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걔네한테 무조건 다 먹히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 애들한테 다 먹히겠죠. 우리 같이 시장이 작은 데는 표준화보다는 뭔가 이거를 표준화를 삐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규격화라고 지명을 했고, 규격화를 통해서 시장이 외부에서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영규 위원장님의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주행하지 않고 적은 주행으로 실제와 같은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벡터 데이터를 스트리밍 해갖고 그 어떤 화상 데이터를 그야말로 랭귀지 데이터와 그다음에 액션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DOC에서 다 갖춰서 DOC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DOC입니다. DOC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DSP의 두뇌에 관련된 겁니다. 통신 네트워크 모든 것이 아주 밀리섹 단위로 다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관제에 대한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도 다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AI 인프라,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이런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갑자기 전원이 꺼졌다. 복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중의 복원력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여기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AI 전문가도 필요하고, 나가서 뒤처리도 할 전문가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5분이 남았다 그러는데 제가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통신 인프라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 처음에는 스마트폰용 이동통신망을 우리가 쓰겠지만 점차적으로 자동차 전용망을 갖추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 전역의 자동차 전용망을 까는 건 도로만 깔면 되기 때문에 1조 정도 되는 걸로 있습니다. 너무 큰 부담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은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폰을 만들죠. 그 다음에 SKT나 KT 등이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고 우린 DSP가 그런 어떤 통신 사업자의 SKT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동통신 사업자는 컸습니다. 왜 컸냐? 앱 사업 때문에 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DSP는 다양한 앱들이 개발돼서 붙으면서 엄청난 베네핏을 어떤 프로핏을 창출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앱 서비스가 생길까 저희가 상상을 통해서 많은 사업이 만들 걸로 생각합니다. 예시는 웨이모는 처음에 자기네가 자동차를 사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입혀갖고 했는데 얘네는 관제 기능이 있었습니다. 관제 기능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차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런 통합된 기능으로 많은 차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쪼개야 되죠. 그래서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내가 기술 줄 테니까 너네 파운드리 해갖고 자율차 니네가 만들어서 해. 그 다음에 운송 매칭 우버가 해. 우린 자율주행 기술과 주행 서비스 좀 해볼게. 근데 이제 차가 늘어나면 주행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술이 서로 분리가 돼야 할 일이 생깁니다. 또 그 분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고가 나서 사고에 누가 책임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내가 사고 내고 내가 책임 있다고 얘기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 주행 기술자와 주행 서비스는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질 거고, 그다음에 이 네 가지가 쪼개지면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융합이 일어날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회사가 주행 사업자가 한다거나, 웨이모가, 아니면 테슬라 같은 OEM 회사가 주행 사업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송 서비스 회사, 버스 회사가 뭐 한다거나, 또 별도로 아마 인프라 사업자나 이동통신 사업자가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보험 기업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미래의 어떤 가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광주에서 실증도시 사업을 하는데 실증도시 사업은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왜? 그동안에 우리가 사람 만진 감독형으로 우리가 자율주행했는데 사람이 없는 실증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어떤 뭔가 그걸 갖다 원격에서 관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생태계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험이라는 생태계가 추가될 거고요. 그래서 뭐 바로 예를 들면은 앞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 사업자, 그다음에 SK 같은 통신 사업, 그다음에 앱 사업, 카카오 같은 앱 사업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 DSP와 정부가 서로 연계돼서 어떤 성과 기반 그런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도 이제 생태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는 커다란 비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생태계 처음에 시작은 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작해서 정부의 교통 관리를 하고 자율차를 관리하는데 B2G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율차를 쓰게 되면 B2C로 확대가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전 중심으로 시작해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확대하는 식으로 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이게 좀 약간 바탕이 깨졌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B2B, DSP가 주차장 DSP, 그다음에 노선버스 DSP 이런 식으로 개별화된 DSP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좀 실력이 좀 좋아지면 이거 다 모아갖고 통합된 DSP가 하나로 모아서 또 할 수도 있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이제 DSP가 B2B와 B2G를 소위 말해서 A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B 인터페이스를 정부 쪽과 연결해서 서울시의 교통관리, 소위 말하는 대중교통관리를 여기 말하는 그 DSP 안에 있는 그 DOC 안에 에이전틱 AI, 우리가 아모스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아모스라는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서울시의 교통관리는 자동적으로 되도록 저희가 할 그런 예정도 있습니다. 자, 화면이 깨졌네요. 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또 깨졌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2B가 B2G와 만나서 그런 어떤 공공 그런 서비스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인 수단들이 급속하게 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급속하게 불어나면 개별적인 무인 수단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교통체계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는 이런 관리를 아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 있는 토피스 같은 기관은 거기가 얻은 다양한 정보를 아모스에 전달해서 아모스의 소위 말해서 DOC의 어떤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람들이 개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고, 자율주행 렌터카도 이제 또 B2C의 영역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 두 것이가 합쳐서 이제 앞으로 개인들이 차를 운전할 때 내가 일주일에 몇 킬로를 몰겠다, 한 달에 몇 킬로를 몰겠다를 성과 관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통행료를 깎아주는 그런 형태의 개인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스쿨존이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만약에 안전하게 운전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너무 다 깨져서 안 되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좀 해주실래요? 네. 더 넘어가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B2B와 B2C와 B2G가 다 합쳐지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이런 DSP의 DOC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아모스 체계로 넘어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TOC의 기존의 교통관제와
DSP는 서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의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한국은 자율차를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런 기술, 그다음에 DSP 기술 그런 것들을 다 갖고서 우리가 제도화를 하게 되면 전 세계의 자율주행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빨리 법을 저희가 정비해야 되고 지금 현재 법 정비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로 될 것으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프라도 저희가 좀 깔아야 되고 다양한 기술, 특히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된 그런 기술도 저희가 개발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전 직업을 잃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직업들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대 효과가 예상되고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식 이제 운수 산업은 미래 기술 중심의 새로운 운수 사업으로 변화되게 될 것으로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행 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많은 인력들이 기술 인력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어드는 새로운 어떤 운전 기사들을 위한 그런 직업으로 대체를 시킬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여튼 1단계로는 저희가 법 정비를 오래 하고요. 광주 실증 도시에서 이거를 적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상용 면허를 2027년부터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운수 종사자를 빨리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의 직업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죠. 너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그 황기영 교수님 아주 열강을 들었습니다. DSP에 대한 개념들이 아주 밝아지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이제 네 분의 패널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신희철 교통연구원 부원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7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6분을 쓰시면 더 좋고요. 교통연구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신희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7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황경 교수님이 뭐 DSP에 대해서 길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언부언하고 싶지는 않고요. 보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AI가 이제 특정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부터는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라고 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GI 시대로 갈 거고요. 그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작년에 CES에서 얘기했던 게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물리 세계에서 작동하는 AI, 결국 이제 그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 피지컬 AI를 모빌리티에 적용한 거를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AI 모빌리티라고 부르고 저는 이제 로봇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제가 동아일보에 실었던 그 글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는 로봇 모빌리티 또는 AI 모빌리티를 자율차에서는 로봇 택시, 그리고 드론 분야에서는 에어 택시, 그다음에 딜리버리 로봇으로 구분을 합니다. 로봇 택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율차인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수용성 문제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릴 거고요. 사업성에서는 이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절약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관련된 게 DRT 부분인데, 뭐 DRT는 이제 Demand Responsive Transit 약자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주로 쓰는 건데요. 이거는 그 기술적으로 보면 잘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이 잘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측면이고요. UAM 또는 이제 에어택시 보면 이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보면 배터리 기술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업성에 있어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딜리버리 로봇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용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업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자율차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저희 연구원에서 자율차 연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카이아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다부처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이라는 걸 한 1조 넘게 들여서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보여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번째 자율주행 레벨 4 공유차 서비스 기술 개발입니다. 지금까지도 공유차가 있긴 있었는데 요거를 자율차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고요. 다만 이게 로보택시하고는 다른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어떻게 자율차를 가지고 할 것이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DSP에 대한 연구가 있고 우리가 금방 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이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 개발 해수부에서 나온 과제인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과제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차는 스스로 잘 가는 거기 때문에 차에 그러니까 배에 탈 때도 지가 알아서 타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배를 가면 GPS도 안 잡히고 통신도 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갑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차가 잘 되면 굉장히 쉽게 될 것 같은데 쉽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자율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DSP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LLM이 지금 일반화되면서 제가 듣기에 AI가 만든 가짜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2, 3년 내에 그 AI가 만든 가짜 콘텐츠가 한 50%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고 말하면 만든 사람이 책임질 수도 있고 플랫폼이 책임질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전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 조심하면 되지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율차는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환경 교수님께 말씀하신 DS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DSP가 우리나라에서 왜 제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자동차가 판매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 중심으로 수익 창출이 옮겨갈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거고요. 환경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량 단독으로는 자율차가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했을 때 센터와의 그 융합해서 해결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DS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고 배상에 대한 부분인데 사고 배상의 단일 창구이자 책임 주체로서 통합 책임 주체 설정을 통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DSP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저희 작년 말서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입니다만 국토부의 역할은 DSP의 인가 제도하고 핵심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규격하고 초저지연 전용 무선망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 사업자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기존 운송 사업자가 DSP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자율주행 승용차는 모르겠지만 로보택시로 가면 그게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지금 운송 서비스 회사가 일단 맡기를 바라고 있지만 운송 서비스 회사는 인력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동차 메이커나 소프트웨어 제공자, 이동통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이 오히려 이쪽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책임 소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험회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OEM 메이커나 소프트웨어 제공자하고 연결돼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실 제가 수용성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황기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 그 자동차 사고의 93%, 94% 정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자율차가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자기는 자율차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자기 과신 편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AI는 오류가 없을 것이다, 100% 맞을 것이다라는 또 반대의 편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LLM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테슬라 차량이나 웨이모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그럴 수 있지만 자율차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들을 그 인공지능하고 비교해서 보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여기를 길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나중에 질문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율차하고 관련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차가 생기면 도로가 불편해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자율차가 생겨서 운전을 안 하면 교회 가서 살고 운전하는 차 안에 있는 시간을 느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 중심의 도로로 가로 공간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인데 자율차가 일반화되면 특히 로봇택시가 일반화되면 주차장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주차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 그러면 아파트나 빌딩의 주차장이 잉여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잉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제안했던 것은 이 다목적 공간을 배송을 위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도시 공간 구조가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길게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희철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 앞으로 이제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변화가 요구가 되는데 이건 좀 논쟁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 이따 토론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이제 토론 선생님들 모셨는데 다음에 토론하실 김현명 교수님은 학계에 계시지만은 실제 또 스튜디오 갈릴레이를 운영하고 계시는 업계 현황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DRT 서비스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계시네? 예. 제가 6분 드릴 테니까 7분처럼 써주세요. 네, 소개받은 스튜디오 갈릴레이 김현명입니다.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창업한 지는 제가 CEO를 맡은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익숙하시지 않지만 DRT라고 하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버스는 고정된 노선과 정류장을 가지고 있는데 농촌에 가게 되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류장하고 노선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럴 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그래서 노선과 그 정류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도어 투 도어에 가까운 서비스를 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DR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산업이 시작된 이유는 선진국에서 많은 국가들이 버스 산업이 너무 지나친 재정 보조금을 소비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요. 이게 22년도에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전체 4만 3천 대 정도 되는데요. 버스가 시내 버스가 그때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나왔던 그 보조금,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현금으로 보조해 줘야 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약 4조 3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미 이거보다는 훨씬 많아졌겠죠. 그래서 버스 파업이 잦아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저 보조금을 지자체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 파업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18년부터 21년 사이에만 저게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배 이상 늘었고 그 이후에 다시 25년까지 아마 최소 40-50%씩은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지방에서 대중교통이 사막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수송용 에너지의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은 사실은 서울은 전체 배출량의 6.1%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시민 한 명이 휘발유하고 경유를 포함했을 때 222리터 정도 1년에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경상북도가 그거의 5배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8%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서울이 제일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경상북도가 8.37%로 서울 전체보다 경상북도에서 배출되는 양이 대구를 빼더라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워낙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대중교통을 만약에 사막화시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용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게 선진국들의 사례였고, 그러면 DRT를 산업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미국의 비아라는 회사가 2014년도에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작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5.3조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당시에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랩이 저 당시에 그 시총이 32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아라는 회사가 단 3,900대의 버스를 가지고 4,300억의 매출을 만들면서 5.3조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줬고요. 그 다음에 DRT 회사들의 몸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현재 전국 15개 도시에서 140대 정도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RT 효과를 보시면 기존에 노선 버스가 운영됐을 때 청주의 현도라고 하는 농촌 지역에서 약 110분 정도의 운행 그 대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20분에 한 대씩 차량이 왔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동일한 차량 3대를 가지고 호출형으로 바꿨을 때 8.5분으로 대기 시간을 줄이면서 실제 24명이 하루에 타던 이 지역의 버스 승객을 39명으로 석 달 만에 늘렸고 지금 현재는 한 100여 명 정도가 타고 계셔서 승객 숫자가 5배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오토노머스 A2G 같은 차량 회사와 함께 아예 노선도 없고 운전도 필요 없는 DRT 서비스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청주 오송역에 가시면 이 차량을 타보실 수가 있습니다. 곧 수원 광교에서도 서비스가 열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DRT에 관련돼서 자율주행 이제 저희 산업에서는 버스라고 부르는데 이 로봇 버스가 등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웨이모 사태가 터졌을 때 전 세계 DRT 관련된 관계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은 자동차 안에 사람이 타 있는 웨이모 그 일반적인 자율주행 테스트에서는 중앙 서버가 죽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30명, 40명 사 있는 로봇 버스에서 만약에 중앙 서버가 죽는다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솔루션을 일본의 MK그룹이라고 하는 곳에 수출을 해서 일본에서 이제 자율주행 버스와 일반 버스를 운영하는 시스템 프로젝트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본 교통청이 이 사건을 보고 딱 먼저 질문한 게 야 저거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SD면 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국토교통국이 발견한 거는 야 차라리 FSD가 훨씬 더 위험하다. 쓰나미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로만 따라가는 자율차라면 모든 시민을 해안가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원래 종점이 해안가였다면. 그래서 중앙에서 운전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앞으로 자율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회사도 이 부분을 가지고 미래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자율주행 산업을 보실 때 개인 차량이 아니라 버스가 자율주행이 됐을 때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6분을 7분처럼 써주셨어요. 시간 잘 지켜주셨고 다음으로는 차두원 대표님 말씀을 듣겠는데요. 차 대표님은 이제 오늘 저희가 산업계 대표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DSP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두원입니다.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요. 저는 국내도로 최적화 작업을 통해 올해 내 택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국내 가장 어린 규칙 기반 자율주행 방식과 기업일 겁니다. E2E를 현재 결합한 강남에서 하이브리드 45,000km 누적 5천만 킬로미터의 주행 주행을 데이터를 했고요. 쌓아 어제 경쟁력을 눈 높였습니다. 오는데도 문제 없었고 지금 강남에서는 저희 HD맵 만들었고 거의 운전자 개입 없이 비가 내리는 주행할 수 있는 혼잡한 도로에서도 수준까지는 사람의 개입 없이 올려놨습니다. 안정적인 주행을 해냅니다. 잠깐만요. 네. 예, 저희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제 저도 자율주행을 꽤 오래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 빨라요. 못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피지컬 AI니 뭐 다양한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쪽이 뭐 피지컬 AI의 핵심이다. 이번에 뭐 젠슨왕이 CES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최근까지도 자율주행 쪽의 정책들이 국가별로 거의 뭐 경쟁적으로 너무 나아가지고요. 그 부분 짧게 좀 말씀드리고 DSP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보고서를 하나 거의 마친 게 있어서 좀 요약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 중국은
SDV가 아니라 포스트 SDV, AIDV다. 핵심은 AIOS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로운 일체화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쪽을 차와 도로와 클라우드 일체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실제 중국 업체들 만나보면 대부분이 이제 테슬라처럼 스탠드 언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이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E2E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E2E는 2024년 그리고 넘어가서 환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설명 가능한 VLA로 넘어간다. 라는 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동 수단에서 지능형 에이전트로 바꾸겠다.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주요 차들을 타보면 LLM들이 너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름의 차에 필요한 인공지능 클라우드에 돌고 있어가지고 클라우드를 차 안에서 밖에서 즐길 수 있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너무 좀 복잡해지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메이저 업체는 지금 한 3,100대 정도밖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국내 많은 의사 결정자분들께서 요즘 중국, 미국을 다녀오시는데 저 정도 수준이고 얘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2030년에 10만 대, 35년대 100만 대를 풀겠다. 근데 지금 OEM하고 맞춰가지고 대규모 생산하는 속도를 보면 나올 것 같아요. 포니에아이 같은 경우는 한 3,000대 정도 그냥 우습게 툭툭툭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을 얘기해야 된다는 게 또 이들의 하나의 또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패치워크 규제를 타파하겠다. 그리고 제조사당 연간 자율주행차 그 FMVSS 면제 한도를 2,500대에서 9만 대까지 확 올렸습니다. 중국이 10만 대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바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은 이제 웨이모는 운영은 2,500대 정도 하는데 실제 보유 수량은 리콜 기준으로만 3,000대가 넘고 죽수는 이번에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332대. 단 이들은 지금 이번에 대량 생산을 구축을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유럽연합은 플랫폼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도하고 법제도는 앞서 있는데 실제로 없습니다. 저도 거의 전 세계 자율주행차를 작년에 다 타보고 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서 보면 벤치마킹하거나 배울 건 없고 그냥 문서상으로 봐야 되는 나라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들 내에서도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게 언제까지 규제하고 법에 쫓겨서 그것 만들어 놓고 기술 발전하겠다고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다 뒤쳐졌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그들의 자아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로드 투 더 엘퍼라는 이제 그 야심찬 2027년도에 100개 이상의 사이트에 자율주행을 뿌리겠다는 전략을 세웠었죠. 근데 지금 11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본 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타기 싫어요. 타기 싫을 정도로 카트에 셔틀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고스트라 그러죠. 비닐봉지 낙엽 날아다니는데 부딪힐 채로 인식을 해갖고 급정거를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멀었다 하고 더 이상 이제 작년까지 가고 올해는 계획이 없는데요. 이거 실패를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처음에 정부 100% 보조금으로 차량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자체 자생력을 높이겠다고 80%로 낮췄더니 지자체들이 우리 그럼 자율주행 안 해. 이게 돼버린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스캐닝 툴 있죠. 차량 고장 났을 때 캔네터고 꽂아갖고 이제 하는 거 그것까지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제3차 교통정책 기본계획 1월 23일 날 가기 결정이 됐다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2030년대에 1만 대를 깔겠다 전국에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는 아직은 몰라요. 티어4를 쓰든 아니면은 요즘 도요타 웨이모 그다음에 일본 택시 웨이모 협력하고 있고 닛산 웨이브 아예 그냥 해외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바이는 들어보셨겠지만 2016년도에 두바이 셀프 드라이빙 트랜스포트 스트래티지 만들어 놓은 거 원래 크루즈가 들어가려고 그랬던 게 이제 바이두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율주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자율주행이 많지는 않고요.
해외 가면 이제 몰려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중국엔 일선 도시, 미국엔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몰려 있으면서 도시 중심 실증한다는 거는 뭐 한국하고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최근에 이런 이제 정책들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중심으로 실증을 하고 DSP 같은 경우도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제라는 예, 전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200대 시작이고 우리나라도 2030년에 1000대 이상을 넣겠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제 뭐 저희도 배울 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나라의 분석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본은 이제 테스트 기반을 좀 전략적으로 오판을 했습니다. 뭐 쉬운 데서 시작해서 도심으로 나가자였는데 이거 자체가 좀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높았다. 지자체 자립도도 낮았다. 결국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처음엔 들여왔다가 우리 안에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인프라 의존이 너무 심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전략이라고 그러죠. 도심이나 아니면은 테스트베드에 하나 잘 만들어 놓고 딴 데 카피 앤 페이스트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느 나라나 지금 같은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진적 법제도, 뭐 법제도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현재 실증 제로라는 점.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원래 이제 함부르크에서 시작하려 그런 것도 올해로 이제 좀 밀려나가지고 약간 좀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완벽한 법제화와 이제 안정감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전개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들이 지연된 상황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예 저기 쓰여진 것들을 보시면 스톡 인 더 슬로우 레인 완전히 이제 그 느린 라인에 스톡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도 이제 뭐 법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국이 신난 게 웨이브라는 업체가 짜잔 등장을 했습니다. 1조를 투자를 받으면서 E2E의 총화로 떠올랐죠. 우리는 E2 저쪽이랑 많이 할 거야 하면서 지금 웨이머랑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하고 기술 개발하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국의 AV로에 보면은 이제 ASD하고 이제 NUIC 이쪽 개념이 나오는데요. 비교보다는 좀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슈가 뭔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희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요 법이 아직 완성된 법은 아닙니다. 2027년까지 이제 법이 완전히 세팅될 예정인데요. 그 사고시 기술 결함하고 운영 과실 판단에는 아직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영국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얘기가 가장 논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개입 범위에 한정적이다. 사실 원격 개입하고 원격 조작이 업체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뭐 국내 업체는 시뮬레이터 베이스를 하고 있지만 잘하는 업체들은 그냥 PC 베이스로 한 명이 30대까지 운영을 합니다. 하고 차를 마우스로 예를 들어서 차가 안 움직이거나 어디에 갇혀 있는데 마우스로 클릭을 어디로 가라고 클릭을 하면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뭐 이런 로직으로도 움직이고 굉장히 방법들이 달라가지고 예, 그런 표준화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들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지적되는 게 중소기업 진입 장벽입니다. 뭐 재무 건전성 운영 능력 그다음에 뭐 대형 운송사 플랫폼 기업만 예, 라이센스 획득이 가능하고 독점이 우려된다라는 게 이제 이건 영국 얘기지만 한국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뭐 사이버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리스크 그다음에 대중 신뢰 부족 자율주행차는 무조건 많이 태워야 됩니다. 저도 자율주행차 오래 했지만 자율주행차 앉아서 잔지는 얼마 안 돼요. 드라이버 리스에서요. 사실은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는 132대 R&D 플릿까지 포함돼 갖고 너무 적어가지고 그 부분이 아쉽다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 그 우리나라 자율주행이 수량은 적지만 서비스는 뭐 시범 운행 형태든 아니면 시범지구든 대구는 있고요. 사회적 수용성은 뭐 사회적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져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밑에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하고 이제 서스테너빌리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용화 같은 게 실제로 이게 상용화 기준이 좀
저는 좀 모르겠더라고요. 이 상용화가 돈 내고 타면 유료로 타면 상용화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특정 도시 내에서 내가 탈 수 있을 만큼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플릿이 도는 걸 상용화라고 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딴 나라도 거의 똑같이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돈을 만들고 유닛 이코노미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 운영 자립도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OSS를 어떻게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요 부분까지 사실은 고려가 돼야 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DSP가 어느 정도 좀 유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는 제가 이제 미래 기술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컬처럴 레그라 그러죠. 윌리엄 오그번이라고 1922년 경제학자가 한 말인데 규제하고 기술은 좀 동등하게 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저도 업체에 있지만 업체 쪽에서는 규제 때문에 자율주행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규제위원회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규제 풀어주면 없어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규제와 기술은 같이 가야 된다. 규제는 오히려 저희가 빨리 갈 수 있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국내는 조금 솔직히 해외보다 늦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차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업계 직접 기업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애로점들 거기에 대한 제안 잘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철기현의 유소연 실장님이 토론 그 발표해 주실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노티스 드릴게요. 그 테이블 위에 설문지하고 QR 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유 박사님 발표 끝나고 토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철도기술연구원의 유소영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전략실장 유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짧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할애하지 않고요. 오늘 그 황기현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 발제 내용에서 저는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 잡았습니다. 모빌리티 체계 혁신 그리고 자율주행, 무인운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DSP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 모빌리티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조금 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부분은 이제 무인운전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시는 이용자들의 무인 체계에 대한 부분, 그 결제 무인화에 대한 부분, 워크스루 교통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정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인운전과 워크스루라는 그 무인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 DSP가 사실 여기 지금 자율주행에 좀 맞기 때문에 제가 용어는 그대로 썼지만 사실은 이 책임 기반의 운영 체계라는 것들이 도입됐을 때 더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철도는 이미 중앙관제, 표준화 신호, 뭐 공공책임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DSP의 아주 초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그 DSP가 그냥 단순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른 모빌리티에서도 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무인 운전에 대해서는 사실 기관사가 사라지면 누가 운행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누가 철도 구간의 운행 속도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일의 상황,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정거장에서 그 다음에 역에서 가는 것들은 크게 필요가 없지만 누가 일의 상황에서 스탑앤콜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사실 지금은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공공에 많이 있지만 앞으로 GTX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오면 민간에서의 어떤 운영사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전자가 없는 그 기관사가 없는 철도 다음에는 그 모빌리티 상에서 뭐가 문제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태그 없는 승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미 좀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조금씩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팀원이나 이동의 즐거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해외에서 상도 타봤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들에서는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태그 없이 그냥 요금을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해외 그 UATP에서 상도 받았는데 사실 현재 그 현장에 적용하기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승객의 결제를 확인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정산의 정확성을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신 DSP가 확장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스루 교통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잘 설명은 해주셨지만 이 DSP가 그냥 단순히 자율주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모빌리티의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발표자에서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스마트 철도 무인 운전도 이 안에 들어가고, 워크스루 교통 결제 시스템도 여기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우리가 지금은 얘기하지 못하는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서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부분이 그냥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운영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와 공공과 그다음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제가 공공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세세한 부분들을 다 우리가 준비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설계를 하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정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책임 구조를 같이 지금 코티에서도 열심히 설계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확장돼서 다른 모빌리티들도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공의 교통 기준에 대한 검증 자체를 우리가 다 같이 해 나가면 더 좋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하고 제도를 연결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까 그 환경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면서 표준보다는 규격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발제 자료는 이렇게 적었지만 아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운영 가능한 공공 시스템을 DSP라는 부분에서 먼저 정의하고 검증하고 그 역할을 우리가 모두 앞장서서 가면서 사실 이 부분을 저는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DSP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규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서 기술들이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일단 다른 모든 모빌리티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황기영 교수님의 발표와 네 분 패널 선생님들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연사하고 패널 분들은 자리가 세팅되면 좀 올라와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설문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남은 시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QR 코드로 접속하셔가지고 들어온 질문이 지금 4개가 있네요.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 경찰청 등 다부처 협력 규제가 필수적인데 정부 간의 의견을 조율할 강력한 구심체가 구성되어 있는지요? 외국에 이러한 거버넌스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답변해 줄게 적절할까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하시겠어요? 지난번에 아까 우리 그 발표 자료에서도 있었지만은 10월달에 범부처 그 자율주행 전략에 대한 그 정부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특정한 부처 하나서 할 수가 없는 다양한 기술들과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벌써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모법을 국토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한국의 자율주행 자동차법을 국토부가 먼저 만져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현재 그런 작업을 우리 코티와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중교통 보조금 절감 효과 및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주행 했을 때 말씀이겠죠. 자율주행 적용 가능성과 계획. 근데 좀 넓은 질문인데 누가 답해 주실까요? 제가
네,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됩니다. 네, 자율주행이 들어왔을 때 대중교통 보조금이 어느 정도 주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DRT로 돌렸을 때 평균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국내 수치는 15%에서는 35% 정도 운행 비용이 일단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없을 때 움직이지 않는 데 따른 이제 운영 비용 절감이 15에서 한 30%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이 됐을 때 그러면 운전자가 빠지게 되면 얼마나 그 비용이 주느냐가 있는데 현재 운송 원가에서 다시 30%가 줄어듭니다. 인건비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이렇게 완전히 운전자가 없는 그 주행을 일본 정부나 유럽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도 수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없더라도 장애인이 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 운전자가 빠지더라도 대중교통에서 운송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아틀라스처럼 장애인을 로봇이 도울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텐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20% 내외 정도가 DRT 기술에 의해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완 설명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 발표 자료 중에서 뒷부분이 좀 끊겨갖고 제 요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행 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24년 같은 경우에 8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건비 부증이 한 60% 이루고 굉장히 커서 그다음에 버스 준공영자가 되면서 버스는 이제 보조를 해주는데 그 표준 원가에 기반한 그런 어떤 주행 킬로미터당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도덕적 해이 현상도 많이 발전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DSP를 이용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에이전트 AI 아까 말씀한 야모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보조금 정책을 이런 어떤 주행 킬로미터가 아니라 성과 위주로 바꿔야 된다. 소위 말해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달성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성과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달린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성과 보상을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얼만큼 정시성을 유지했냐, 얼만큼 안전하게 운행을 했느냐,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했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지표화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아모스라는 이런 시스템 쪽에서 DSP 하는 시스템에서 계산이 돼서 서울시가 한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더 이상 그냥 달렸다고 주는 거는 버스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고 도덕적 해이도 좀 크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지컬 AI 시대의 데이터 기반의 이런 성과 보상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제안한 아까 내용이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n분의 1에서 성과급으로 가자 말씀하셨고요. 이 관심들이 계속 많으셔가지고 이 토론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고 계시는 중간에 4개의 질문이 더 들어왔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DSP, DOC, 오토 무인자율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는 도로 설계와 기존 도로에서 해야 될 기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부원장님 하시는. 제가 뭐 자율주행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저 연구원에서 움직이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통신을 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웨이모라든가 통신을 필요로 해서 센터하고 연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밀 지도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의 방식의 자율차는 통신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정밀 자율주행 지도 같은 것들이 다 모두 필요한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아까 45,000km 정도 트레이닝 시켰더니 이제는 뭐 운전자 없이 강남 뭐 낮이고 밤이고 알아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 이제 큰 길 잘 도니까 골목길 구석구석 다니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1차로 있는 골목길. 우리나라는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상황을 보고 중앙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주구장창 지켜줘야 돼요. 이거 괜히 기자나 누구한테 찍히면은 자율주행이 신호 위반하네 나기 시작하면 또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플렉서블한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도로 설계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어느 정도 이제 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인식하고 합습하고 좀 넘어가는 걸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그 알파 마이오를 공개하면서 이 도로나 이제 어떤 그 가로변 따라서 새로운 관제, 새로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메트로폴리스라는 그런 어떤 그 도로의 센서 시스템이나 정보 수집 시스템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도로는 단순하게 차량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센서에 복합된 그런 하나의 그 차세대 도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카메라는 사실상 조금 개인정보 보호 침해 같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와 달리 라이다 같은 그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교차로나 이런 데가 다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DOC에 전달되고 차량에 전달되면은 사실상 굉장히 흐름도 원활해지고 또 자율차에 대한 어떤 책임성도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철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신분당선과 같은 일부 지하철은 이미 무인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DSP라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몇 년째 운행이 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사고 책임에 대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DSP가 새로운 허들이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부분에서 이제 경전철 위주로 이제 무인 운전이 진행이 됐고요. 신분당선이 이제 25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계산역에서 쭉 길게 되어 있는 역은 그러니까 기관사가 탑승은 안 하지만 거기에 보조자가 잠깐 탑승을 해서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전에 대한 보장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역에서 역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20분 안에 이 차들을 끌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다 수작업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인력으로 지금 다 구동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인화되고 원격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DSP에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지금 관제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발로 뛰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9시까지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여기서 제가 끊도록 하겠고, 오늘 발표해 주신 연사님하고 토론자님께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교안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1분을 한 5분처럼 쓰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순서대로요. 예, 1분을 5분 같이 쓰면은 윤희준 우리 회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이번에 4월 달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법을 가장 혁신적인 걸 만든 영국의 런던에 가서 저희가 한국과 한영 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한림원 미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미팅이고 저희는 여기서 세계의 새로운 법을 자율주행 자동차 특히 DSP를 중심으로 우리가 설득을 해서 저희가 이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아가는데 우리 공학 한림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 있고요. 결국 상용화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수용성입니다. 사람들의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떠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올 수 있는지 그 구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DSP가 필수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학 한림원 같은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가 유럽 쪽에서 선정이 돼서 유럽 쪽하고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하는 미팅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본사를 내지 지사를 내지 않더라도 일단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대신에 몇 % 이상의 투자 지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무조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서라든가 기술에 대한 추가 검증 없이 투자 가능하겠냐 했더니 4개월 정도 작년에 검증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 검증된 회사를 투자하려고 했다고 또 검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18개가 선정이 됐는데 투자 라운드 열리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최대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증 없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4년간 우리나라에서 민간과 공공에서 투자 받은 것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그 정도로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국내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고 유럽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릴 말씀만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소셜 억셉턴스를 얘기할 때 자율주행차 국내 R&D 플립 포함 132대 정도 있는 걸로 제 통계를 봤는데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양질 서비스는 무조건 논리할 사람들이 억셉턴스가 커지던 아니면 자율주행 인식이 개선이 되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굉장히 또 민감하고 또 AI 기본법 생겨나서 드라이버리스가 하면 또 AI 기본법에 이게 고영향 AI로 취급을 받아서 그걸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DSP 만들어지면 또 이거 팔로우업 해야 되고 뭐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도가 늘어난다는 게 굉장히 세이프티한 측면에서는 좋거든요. 아까 영국이나 독일처럼 법제도 중심으로 가서 이거 우리 완벽하게 해놓고 기술 개발할 거야라고 라는 철학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오티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윌리엄 오그너 이 유명한 분의 이제 글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더라도 웬만하면 좀 관소화하고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를 못하거나 비즈니스가 지연되는 사태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스들은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게 자율주행 사업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DSP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단에서 이런 규제들, 제도들 어떻게 세팅을 할지, 어떻게 빠르게 통과를 패스트 트랙으로 시켜야 될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들을 평가할 인력들의 품질입니다. 이분들도 처음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느 수준까지 트레이닝 시켜서 기업이든 공공이든 이들의 목적을 달성을 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좀 솔직히 고생한 사례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관계자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저희는 좀 다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철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저희 무인에 대한 걸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자율주행을 조금 멀리 보고 있습니다. 철도에서는 왜냐하면 궤도가 있는 상태에서 더 쉬울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궤도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저희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홍보를 드리면 저희가 3월에 한림공학원에 저희 연구원 방문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소수의 분들께 아마 공지가 나갔을 것 같은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연구원에 한번
주시고 저희가 연구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현장 방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체계 혁신. 사실 이 주제는 지난 이제 여름에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했던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로드맵 123개 과제 중에 하나로 당당히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공학관리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부가 또 산업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오늘도 많은 규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예로 드는 레드 플래그 액트 같은 게 사실은 산업을 발목 잡는 상황이 우리가 그동안 쭉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넘어서려면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또 업계에서 많은 제안, 현실성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포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